대한민국에서 61세에 은퇴한 남자로 산다는 것은 서서히 잊히는 풍경이 되는 것과 같았다. 30년간 몸담았던 중소기업의 상무 직함을 반납하던 날, 나는 비로소 내가 집안에서도 외딴섬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퇴직금 봉투를 내밀 때만 반짝이던 아내의 눈빛은 금세 식어버렸고, 거실은 내 자리가 아닌 아내의 취미생활과 자식들의 흔적으로 가득 찼다. 아침 7시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다는 공포는 생각보다 깊었다. 양복 대신 등산복을 입고 거실로 나오면 아내의 눈치부터 살피게 된다. 아직도 안 나갔어?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아내의 무표정은 나를 집 밖으로 등 떠밀었다. 친구 범태와 영식을 만나 당구장을 전전하고 폼나지도 않는 스크린 골프채를 휘두르며 시간을 죽이는 일상. 그것은 생존이 아니라 연명이었다. 가장 비참한 것은 밤의 고요함이었다. 한때는 뜨겁게 서로를 탐했던 아내는 이제 나와 같은 침대를 쓰는 것조차 고역으로 여기는 듯했다. 어느 날 밤 베란다 너머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아내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린 적이 있었다. 돌아온 것은 따뜻한 온기가 아니라 차가운 거절의 몸짓이었다. 아이고 명우 씨. 나이 생각 좀 해. 주책이야 정말. 나 내일 문화센터 일찍 가야 하니까 잠 좀 자게 둬. 아내는 내 손을 마치 귀찮은 벌레를 쫓듯 털어냈다. 벽을 보고 돌아누운 아내의 등은 거대한 절벽과 같았다. 내 안의 남성성은 그 절벽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61세의 박명우는 아직 심장이 뛰고 혈관 속에는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이 집안에서 나는 그저 돈 벌어오던 기계의 수명이 다한 폐기물 취급을 받고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팬 노인이었지만 내 영혼은 여전히 갈구하고 있었다. 인정받고 싶었고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남자이고 싶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무료한 오후였다. 범태가 내 어깨를 툭 치며 은밀하게 제안을 해왔다. 야 명우야. 맨날 이 좁아터진 당구장에서 휴대만 잡고 있을 거냐? 오늘은 기분 전환 좀 하자. 연수구 쪽에 끝내주는 7080 라이브가 하나 터졌다더라. 거기 물이 장난이 아니래. 우리 나이대 딱 좋아하는 스타일들만 모인단다. 범태의 눈은 욕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평소라면 손사래를 쳤을 나였지만 그날은 달랐다. 어젯밤 아내에게 당한 굴욕과 가슴속을 맴도는 시커먼 고독이 나를 충동질했다. 그래, 가보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그렇게 우리는 화려한 조명이 부유하는 욕망의 해방구로 발을 들였다. 술집 입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7080 밴드의 전주곡은 잠들어 있던 내 본능을 깨우는 전주곡과 같았다. 퀴퀴한 담배 연기와 비싼 양주 향기가 뒤섞인 그곳은 아내의 잔소리도 없고 퇴직자의 비애도 없는 오직 남자와 여자만이 존재하는 정글이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범태가 미리 예약이라도 한 듯 세련된 차림의 여성 2명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중 내 눈길을 사로잡은 여인,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어딘지 모를 도발적인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꽉 끼는 블라우스 위로 드러난 그녀의 풍만한 가슴선은 내 마른 침을 삼키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안녕하세요. 송도에서 온 은수라고 해요. 그녀가 내민 손은 아내의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나는 직감했다. 오늘 밤 내 인생의 지독한 가뭄이 끝나고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칠 것임을. 나는 더 이상 은퇴한 박상무가 아니었다. 나는 사냥감을 발견한 굶주린 짐승이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한 명의 남자였다. 7080 라이브 술집의 스피커가 찢어질 듯 울려 퍼지는 기타 소리는 내 심박수와 공명했다. 범태는 벌써 옆에 앉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낄낄거리고 있었고 내 옆에 그녀, 송도에서 왔다는 은수는 조용히 얼음잔에 양주를 채웠다. 명우 씨라고 하셨죠? 인상이 참 선하신데 눈빛엔 가시가 돋아있네요. 왜 그렇게 화가 나 계세요? 그녀의 질문은 전곡을 찔렀다. 아내에게 거부당하고 세상에서 밀려난 내 울분을 그녀는 단박에 읽어낸 것이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스치듯 지나갈 때 나는 전기에 감전된 듯 몸을 떨었다. 61세의 육체가 20대 청년처럼 반응하고 있었다.
은수는 송도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한다고 했다. 남편과는 사별한 지 오래되었고 이런 곳엔 발걸음을 잘하지 않지만 오늘은 왠지 진짜 남자를 만나고 싶어 무작정 연수구까지 넘어왔다고 덧붙였다. 저도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집에서는 산송장 취급이니까요. 내 고백에 그녀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네 잔의 술을 가득 따랐다. 우리는 밴드의 연주에 맞춰 잠시 스테이지로 나갔다. 블루스 타임.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내 가슴팍에 빈틈없이 밀착되었다. 아내의 메마른 몸과는 차원이 다른 보드랍고 탄력 넘치는 생명력이 나를 압도했다. 그녀의 샴푸 향기와 살결 냄새가 소주와 양주가 섞인 내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여기 너무 시끄럽죠? 우리 좀 더 조용한 데서 진하게 한잔할까요? 그녀의 제안에 나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범태와 그의 파트너도 이미 눈이 맞았는지 뒷문으로 사라진 뒤였다. 우리가 옮긴 곳은 근처의 허름한 막창집이었다. 연기가 자욱한 그곳에서 소주병은 속절없이 비워졌다. 안주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다. 내 시선은 오로지 은수의 붉은 입술과 술 기운에 살짝 풀린 그녀의 눈동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명우 씨, 당신 참 뜨거운 사람이네. 손이 이렇게 불덩이 같은 걸 보니. 그녀가 식탁 아래로 내 허벅지를 가볍게 쓸어 올렸다. 그 대담한 손길에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평소 아내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그 지독한 열등감이 눈 녹듯 사라지고 내가 다시 전장에 나서는 장수가 된 듯한 고향감이 차올랐다. 소주 2병이 더 비워졌을 때 우리는 이미 서로의 어깨에 고개를 기댄 채 꼬부라진 소리로 미래가 없는 약속들을 남발하고 있었다. 오늘 밤 나 송도 안 갈래요. 명우 씨가 책임질 거예요? 그녀의 도발적인 선언에 내 안에 억눌렸던 짐승이 포효했다. 나는 계산을 마치자마자 그녀의 손을 낚아채듯 잡고 막창집을 나섰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내 몸은 용암이 흐르는 화산처럼 뜨거웠다. 여관방의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을 때 우리는 서로를 탐하는 것 외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은수가 먼저 욕실로 들어갔고 나는 침대에 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잠시 후 물소리가 멎고 문이 열렸다. 가운도 걸치지 않은 채 수건 한 장으로 몸을 가리고 나온 그녀의 나시는 61년 인생에서 본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 경이로웠다. 50대라고는 믿기지 않는 탄탄한 복근과 중력을 거스른 듯 풍만한 유방.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안아 침대에 눕혔다. 그녀의 몸 위로 내 입술이 닿는 순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이마에서 시작해 코, 입술, 그리고 가느다란 목덜미를 지나 그녀의 거대한 봉우리에 도달했다. 내 혀가 그녀의 유두를 감싸 쥐듯 핥아올리자 그녀는 등허리를 활처럼 휘며 신음을 내뱉었다. 아, 명우 씨, 거기. 아, 나의 탐험은 멈추지 않았다. 배꼽을 지나 마침내 그녀의 중심부에 도달했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곳은 마치 소녀의 것처럼 매끄러웠다. 한 가닥의 채모도 남기지 않고 정리된 그곳은 말 그대로 미지의 정글이자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신세계였다. 내 혀가 그 예민한 꽃잎 사이를 가르고 들어가 깊은 샘물을 자극하자 은수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내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액체는 내 얼굴을 적셨고 나는 그 비릿하고도 달콤한 향기에 취해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제발, 명우 씨, 이제 넣어줘요. 나 죽을 것 같아. 빨리. 그녀의 하소연에도 나는 짐짓 여유를 부리며 그녀의 애를 태웠다. 내 안의 거대한 기둥이 한껏 팽창해 터질 듯 할 때까지 나는 그녀의 온몸을 구석구석 맛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살과 살이 맞닿는 파여름과 함께 나는 그녀의 깊숙한 숲속으로 진입했다. 그것은 단순한 섹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30년간 억눌려온 내 존재의 증명이었고 아내에게 거부당한 남성성의 처절한 복수였다. 일정한 리듬으로 시작된 움직임은 어느새 통제 불능의 과격한 진동으로 변했다. 우리는 마치 하나의 육신이 된 것처럼 엉겨붙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은수의 허벅지가 내 허리를 조여올 때마다 나는 미지의 정글을 더 깊게 개척해 나갔다. 결국 참아왔던 모든 감정과 에너지가 뜨거운 화산재처럼 그녀의 깊은 곳에 분출되었다. 우리는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꽉 껴안았고 방 안에는 오직 거친 숨소리와 땀 냄새만이 진동했다. 기절하듯 그녀의 품에 쓰러진 나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여관방의 낡은 암막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한 줄기 햇살이 내 눈꺼풀을 따갑게 찔렀다. 눈을 뜨자마자 느껴진 것은 머리를 짓누르는 숙취와 어젯밤의 광기 어린 정사가 남긴 지독한 육체적 피로였다. 옆을 돌아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은수의 하얀 어깨가 보였다. 어젯밤 그토록 탐스럽고 관능적이었던 그녀의 몸이 아침의 생경한 빛 아래서는 왠지 모를 이질감으로 다가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널브러진 옷가지들을 주워 입었다. 와이셔츠에선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와 막창집의 기름진 냄새가 뒤섞여 역하게 올라왔다. 내가 미쳤지. 박명우, 내가 정말 미쳤구나. 거울 속에 나는 어젯밤의 정복자가 아니었다. 초췌하고 비겁한 바람 피운 늙은 남자의 모습일 뿐이었다. 은수가 부스스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에도 어젯밤의 열기는 간되었고 현실적인 냉소만이 서려 있었다. 가시게요? 연락처는? 범태 씨 통해서 알면 되나? 그녀의 건조한 물음에 나는 대답 대신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탁자에 놓았다. 그리고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다. 여관 복도를 걷는 내 발소리가 마치 나를 비웃는 확성기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다. 이제 돌아가야 한다. 내가 박 부장도 정글의 탐험가도 아닌 그저 잔소리 듣는 퇴직자, 남편으로 존재하는 그 지옥 같은 집으로. 현관 비번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다. 최대한 소리를 죽여 문을 열었지만 거실 불은 이미 환하게 켜져 있었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찻잔을 앞에 두고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거실 시계는 오전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오니? 범태 씨랑 당구 친다더니 당구장에서 밤이라도 새운 모양이지.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나는 신발을 벗으며 애써 태어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놈이 하도 안 놔줘서. 술도 좀 과하게 마셨고. 근처 찜질방에서 눈 좀 붙이고 왔어. 나는 아내의 시선을 피하며 욕실로 향하려 했다. 하지만 아내는 순식간에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내 옷깃에 코를 갖다 댔다. 사냥개처럼 예민한 그 촉에 내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찜질방 냄새가 아니네. 이 냄새 뭐야? 분 냄새 같기도 하고. 명우 씨, 당신 옷에 이 머리카락은 또 뭐야? 아내의 가늘고 긴 손가락이 내 어깨에 붙어있던 은수의 긴 머리카락 한 올을 집어 올렸다. 갈색으로 염색된 아내의 짧은 파마머리와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이질적인 증거물이었다. 아내의 눈이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 어제 어디 있었어? 똑바로 말해. 범태 마누라한테 전화하기 전에. 이 사람이 왜 이래? 친구끼리 술 마시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힐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애야. 왜 취조를 하고 그래? 나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적반하장, 막장 드라마의 공식 같은 대사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이미 붕괴하고 있었다. 아내의 눈빛은 불신을 넘어 혐오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30년 세월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명우 씨, 당신 참 불쌍한 사람이다. 퇴직하고 기껏 한다는 짓이 고작 이런 거였어. 추해. 정말 추해서 못 봐주겠어. 아내는 차갑게 내뱉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은수였다. 명우 씨, 어제 좋았어요. 송도 오면 연락해요. 기다릴게요.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는 순간 공포와 묘한 설렘이 동시에 교차했다. 아내의 차가운 거절과 은수의 뜨거운 유혹.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아내와의 냉전은 일주일째 이어졌다.
집안 공기는 마치 살얼음판 같았다. 아내는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도 나를 보지 않았고 내가 거실로 나오면 보란 듯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 침묵은 너의 죄를 알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하지만 그 압박이 강해질수록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기묘한 반항심이 싹 텄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서 이 정도 일탈도 용납 안 된단 말인가. 그때 바지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은수였다. 명우 씨, 송도 센트럴파크 쪽은 벌써 야경이 예뻐요. 당신이 준 명함 보다가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 짧은 문장이 메마른 내 심장에 불을 지폈다. 도파민이 뇌를 지배하는 순간 아내의 경멸 섞인 눈빛은 안개처럼 흐릿해졌다. 나는 서둘러 넥타이를 메고 외출 준비를 했다. 어디가? 이 시간에. 안방 문이 열리며 아내가 날카롭게 물었다. 나는 신발끈을 묶으며 미리 준비한 거짓말을 내뱉었다. 범태놈이 갑자기 상당했다고 해서. 동인천 장례식장 좀 다녀와야겠어. 밤이 늦을지도 모르니 먼저 자. 아내의 시선이 내 뒤통수를 뚫을 듯 박혔지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 시동을 거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공포가 아니라 다시 그 미지의 정글로 들어간다는 설렘 때문이었다. 인천대교를 건너 송도로 진입하는 길은 마치 이승에서 저승으로 혹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가교 같았다. 높게 솟은 마천루들의 불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은수가 알려준 주소는 송도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며칠 사이 더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32층. 벨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그곳에는 실크 잠옷 차림의 은수가 서 있었다. 결국 오셨네요, 명우 씨. 그녀는 나를 안으로 이끌었다. 아파트 거실 통창 너머로 송도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집안 가득 은은한 라벤더 향과 비싼 와인 향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와인 2잔을 따르더니 내 입술에 직접 가져다 대었다. 명우 씨 부인이 무섭지도 않아요? 여기까지 오고. 그녀의 도발적인 물음에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당겼다. 무서워. 하지만 당신을 못 보는 게 더 무서워서 왔어. 오글거리는 대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다. 우리는 와인 잔을 내려놓을 새도 없이 서로의 입술을 탐했다. 7080 라이브 술집의 천박한 조명 아래서보다 이곳. 송도의 정적 속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은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 우리는 거실 소파 위로 쓰러졌다. 은수의 실크 잠옷 단추를 하나씩 풀 때마다 나는 마치 보물 상자를 여는 소년처럼 숨가빠했다. 마침내 드러난 그녀의 나신. 지난번 여관방의 그 좁고 눅눅한 분위기와는 달랐다. 고급스러운 조명 아래서 보는 그녀의 몸은 마치 대리석을 깎아 만든 여신상처럼 매끄러웠다. 그리고 다시 마주한 그곳. 인위적으로 정돈된 그 무성의 정글은 여전히 신비로웠다. 나는 그녀의 발목부터 시작해 종아리 허벅지 안쪽에 연한 살을 타고 올라갔다. 내 혀가 그 예민한 경계선에 닿을 때마다 은수는 손가락으로 내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신음했다. 아, 명우 씨. 더 깊이. 그녀의 요구는 집요했다. 나는 그녀의 샘물이 넘쳐 흐를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지난번보다 더 대담하고 더 원색적인 탐닉이었다. 내 혀가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자극할 때 그녀의 몸은 활처럼 휘어지며 경련했다. 드디어 결전의 순간.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었을 때 송도의 야경은 우리만의 배경화면으로 전락했다. 리듬은 더 격렬해졌고 신음은 더 커졌다. 아내에게선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노골적인 찬사와 갈구의 목소리가 내 남성성을 폭발시켰다. 명우 씨, 당신 진짜 대단해. 나를 죽일 셈이에요? 그녀의 칭찬은 내게 훈장 같았다. 우리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는 조난자들처럼 엉겨붙었다. 마지막 불꽃이 터지는 순간 나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사정 직후의 고요함이 찾아온 방안. 은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다.
거실 탁자 위에 던져두었던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인 집사람.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은수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내 휴대폰을 쳐다봤다. 시간은 새벽 2시. 이 시간에 아내가 전화를 했다는 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었다. 안 받아요? 명우 씨 부인 성격 급하신 것 같은데.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 왜 이 시간에? 박명우. 당신 지금 장례식장 아니지? 내가 범태 씨한테 전화했어. 당신 거기 없다고 하더라. 지금 당장 안 들어오면 나 당신 짐 다 복도에 내놓을 줄 알아. 그리고 당신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곧 알게 될 것 같거든. 아내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살기가 느껴졌다. 전화를 끊기도 전에 현관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이 들렸다. 은수는 여전히 여유로운 자세로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어떡해요, 명우 씨? 들켰나 본데? 이제 쾌락의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내의 전화를 끊은 뒤 송도의 야경은 더 이상 로맨틱한 풍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비웃는 수만 개의 눈동자 같았다. 나는 은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허겁지겁 바지를 챙겨 입었다. 명우 씨, 그렇게 겁쟁이였어요? 아내가 무서워서 자다 말고 도망가는 꼴이라니. 은수의 조소 섞인 목소리가 뒤통수에 꽂혔지만 대답할 겨를이 없었다. 30년 공들여 쌓은 내 가정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소리가 귓가에 쟁쟁했다. 엑셀을 밟는 발이 미친 듯이 떨렸다. 평소 40분 걸리던 길을 20분 만에 주파에 도착한 아파트 단지는 새벽 3시의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우리 집 1204호 앞. 나는 익숙하게 도어록에 덮개를 올리고 비밀번호 521호리 결혼기념일을 눌렀다. 띠리릭, 띠리릭, 띠리릭. 삐비빅. 오류음이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졌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번호를 눌렀다. 삐비빅. 번호가 바뀌었다. 30년간 내 집이었던 이곳이 단 몇 초 만에 거대한 철벽으로 변해 나를 밀어내고 있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문을 두드렸다. 여보. 나야. 문 열어.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새벽에. 복도 끝에서 이웃집 사람이 내다볼까 두려웠지만 당장의 공포가 더 컸다. 한참을 두드린 끝에 안쪽에서 쇠사슬이 걸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아주 조금 한 뼘 정도 열렸다. 문틈 사이로 보인 아내의 눈은 이미 내가 알던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증오와 경멸만이 가득 찬 냉혈한의 눈이었다. 당신 집, 여기 아니잖아. 당신이 좋아하는 그 정글로 돌아가지 그래. 아내는 문틈 사이로 서류 뭉치 하나와 내 골프백, 그리고 대충 눌러 담은 옷가지가 든 대형 쓰레기 봉투 2개를 밖으로 밀어냈다. 이게 다 뭐야?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 그 여자랑 살 섞으면서 했던 그 더러운 짓들을 나더러 들으라고. 범태 씨가 다 실토했어. 당신들 어디서 뭐 했는지. 아니, 실토하게 만들었지. 추잡해, 박명우. 당신이라는 인간 자체가 이제 징그럽고 소름 끼쳐. 아내는 가차없이 문을 닫았다. 잠시 후 안쪽에서 보조 잠금 장치까지 걸리는 육중한 금소금이 들렸다. 나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 30년 직장 생활의 보상이자 유일한 안식처였던 이 집에서 나는 한순간에 노숙자로 전락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맨 위쪽엔 굵은 글씨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다. 아내의 도장은 이미 찍혀 있었고 그 밑에는 내가 퇴직금으로 받은 돈의 절반과 아파트, 지분을 요구하는 재산 분할 합의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골프백을 어깨에 메고 옷가지가 든 비닐봉투를 양손에 든 내 모습은 가관이었다. 아파트 경비원이 순찰을 돌다 나를 발견하고는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나는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차 안은 이제 내가 유일하게 점유할 수 있는 좁디 좁은 영토였다. 시동을 걸었지만 갈 곳이 없었다. 범태놈에게 전화를 걸어 욕이라도 퍼부어주고 싶었지만
결국 이 사단을 만든 건 내 욕망이었다는 사실에 핸들을 내리치며 울분을 토했다. 그때 조수석에 던져둔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은수였다. 명우 씨, 집에서 쫓겨난 거 아니죠? 걱정되네. 혹시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으로 다시 와요. 내가 따뜻한 물 받아 놓을게. 그녀의 문자는 달콤한 구원 같으면서도 나를 파멸로 이끄는 사이렌의 노래 같았다. 아내는 나를 쓰레기처럼 버렸고 이름도 모를 송도 여인은 나를 환대하고 있었다. 61세 박명우의 인생이 막장 드라마의 소용돌이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나는 기어를 뒤에 놓았다. 차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다시 인천대교를 향했다. 백미러에 비친 아파트 단지가 멀어질수록 내 안의 가책은 사라지고 오기가 차올랐다. 그래, 다 끝내자. 어차피 대접도 못 받는 집 가서 뭐해? 나를 알아주는 곳으로 가자. 새벽 4시 반, 다시 도착한 은수의 아파트. 그녀는 마치 내가 올 줄 알았다듯 가운 차림으로 와인 잔을 들고 나를 맞이했다. 어서 와요, 나의 길 잃은 어린 양. 그녀의 품에 안기는 순간 아침에 그 서늘했던 죄책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내 얼굴에 닿았고 나는 그 포근함에 취해 아이처럼 흐느꼈다. 은수는 내 등을 토닥이며 은밀하게 속삭였다. 걱정 마요. 명우 씨 퇴직금이랑 아파트 지분, 그거 아내한테 다 줄 필요 없어요. 내 아는 변호사가 아주 유능하거든. 우리가 그 돈으로 송도에서 새 출발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서늘한 계산기를 나는 보지 못했다. 아내의 의심에서 시작된 불길이 이제 내 인생 전체를 태워버릴 거대한 화마로 번지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에 놓였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정을 지키는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를 인정해주는 곳을 택했을까요? 인생의 갈림길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잔인하게 찾아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